익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아니시겠지만 저는 제로팀 김규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식마스터 강연을 할 내용은 이제 숫자랑 친하지 않아도 이제 회계를 잘 몰라도 들을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 입문 강연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일상 속에서 회계하고 되게 밀접하게 살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과정들이 모든 경제활동들이 다 회계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 은행 어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회계의 일정 부분들 다 간접 체험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 어플에 본인의 작고 소중한 월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크고 무거운 카드가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회계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뭐 개인의 재무제표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정말 깊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부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쨌든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읽어 내려갈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재무제표의 회사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강연을 끝내고 나서 조금 더 깊게 특정 회사나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는 니즈가 저희 귀에 들려오게 되면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심화한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정말 깊게 분석하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24년도 저희 감사 보고서 내 재무상태표의 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미키 어떠세요? 숫자가 크다. 숫자가 크다. 뭐 저기 적혀 있는 과목이나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재무제표라는 거는 감사 보고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혹은 경년으로 받는 건강검진의 결과표가 기업의 건강검진 결과표라는 것이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분이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또 막연하게 이제 회계가 또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한 분들도 계실 거죠. 숫자만 푸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약된 숫자를 푸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재무상태표가 당장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보다 더 이 내용보다 저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강연 내용들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작년도 저희 G바이크의 손익계산서고요. 오히려 손익계산서는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직을 하실 때라든가 여러 가지로 재무제표를 보실 일이 아마 앞으로 생기실 거고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의 건강 상태, 그리고 기업의 미래, 기업의 과거까지도 다 들여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들을 조금씩 쌓아가시면서 내가 앞으로 갈 상황에 대한 것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를 몰라도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뭐 회계 이론이라던가 회계 규정이라던가 뭐 세법 이런 것들은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회계의 기본적인 공식들 그리고 용어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 개념과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사실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부는 주입식 교육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식사자들을 편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식사 편하게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팀에서 현재 회사의 상태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회계사가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주는 게 감사보고서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감사보고서 내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고 감사보고서를 시간 관계상 다 읽고 이제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으니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회사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 장부를 재무제표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다 손익계산서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일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재무상태표는 지금 회사가 가진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면 자산이란 무엇인가? 부채란 무엇인가? 자본이란 무엇인가? 혹시 다들 알고 계실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용어들인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네, 재산. 이 재산이라는 거는 뭐 회사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리고 팔기 위한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집기, 자동차, 킥보드, 우리 회사로 따지면, 그리고 바다의 자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부채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빚입니다, 빚. 빌린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돈 등이 부채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시드머니죠, 미천. 이 미천이라는 거는 창업 초기에는 아마 창업 투자금이 자본금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회사가 업력을 이어가면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투자를 한 주주의 투자금도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의 재무제표 이전에 우리가 벌어왔던 것들은 자본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본,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도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고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얻는 방식이 빚과 내 자본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 공식이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혹시나 보시게 되거나 그런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짜다, 거짓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강연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월터가 자기 돈 5억과 은행 대출을 5억
받아서 빚보다 한 10억 원치를 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항목이 자산이 될까요? 어떤 항목이 자산일까요? 네. 이 중에서 자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본은요? 네, 5억의 현금이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5억의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부채의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분계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산과 자본금, 부채, 5억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회계를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차대변이라는 구부자를 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적는 개념인데, 감사보고서나 재무상태표에서는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병렬을 합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먼저 알려드려야 나중에 진짜 감사보고서의 재무실표를 볼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 중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빚도 재산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회계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왜 맞을까요? 그죠? 부채도 자산이죠. 여기서 자본은 영인장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빚을 내서 그 빚낸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거나 내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그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뭐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친구나 뭐 지인이 집을 샀어요. 은행 대출을 받고 자기 돈도 넣고 해서 집을 샀는데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집 아니고 은행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 돈이 이제 국제인 거죠. 그 돈으로 산 집은 자기.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쉽게 정리하자면 집도 제 거고요, 빚도 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기본 공식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금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자산의 합과 부채 자본의 합을 정말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결과값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읽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용어들이 필요한데요. 기본 개념도 조금 더 필요하고요. 채권 채무라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긴 하지만 요거는 정말 실무적인 의미에서 쓰는 용어들이고요. 또 재무제표의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을 왜 알아야 하냐면은 이제 각 회사마다 재무제표에서 쓰는 용어들이 완전히 100%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들이 다르고 이제 회사마다 내부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면 이 용어를 써도 되고 저 용어를 써도 되게끔 그 정도의 융통성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동일한 업종에 만약에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펴놓고 보더라도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의미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보시면은 조금 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이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채권은 이제 받을 돈, 그리고 빌려줄 돈. 그러니까 권리죠. 권리의 의미를 가진
용어고요. 채무는 줘야 할 돈, 빌린 돈. 리바이도 자주 쓰는 용어시죠. 이거 법률 용어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회계 개정단으로 옮겨보면 뭐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같은 세 분류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 차익 마찬가지로 채무도 개정단에서는 이 채무가 가진 성질에 따라서 세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그리고 단기, 비유동, 장기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성질의 자산 이런 것들이 1년 이내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을 하고 있고 그 1년 이내 기간에 이것들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던가 거래가 된다던가 현금화가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유동 단기라는 이 꼬리를 헤드를 달고 있고요. 1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것들, 그 다음에 현금화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비유동 장기라는 헤드를 달고 개정 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손익계산서인데요. 왜 손익계산서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보여주는 보고서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받은 월급과 쓴 돈을 기록한 가계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지금 부분이라서 회사의 예를 들면 공유 킥보드 사업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킥보드 대여료 1억을 벌었고 우리 앉아 계신 직원들 월급, 그 다음에 기기 수리하는 부품,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회계적인 용어로는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영역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우리는 3천만 원의 이익이 기록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월급으로 얼마를 벌었고 그 달에 지출이 얼마가 됐다. 그럼 나는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해서 번 게 순수익이 영업활동이죠. 본인도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뭐 얼마가 남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이제 효율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도 기본 공식이 있어요. 네, 여러 단계로 거쳐야 되겠죠. 먼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다. 요 개념은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수익이라는 거는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영위하는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수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비용은 그 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킥보드나 자전거 대여해서 벌어들이는 게 영업수익이 될 거고, 그리고 저기 가맹사업팀에서 부품 판매라든가 킥보드를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 판매도 영업수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엠내 광고 이런 것들도 다 저희는 영업수익입니다. 판관비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직원한테 주는 월급, 뭐 밥 먹는 것들, 뭐 이런 통신비, 서거료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온 그 상품의 원가도 영업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을 구하고 나면은 이제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해주고 빼주면은 이제 세전이익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풀네이밍으로 하면 법인세전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뭘까요? 우리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도 돼요. 그건 영업 수익이죠. 네. 영업 외 수익.
우리가 금융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 넣었는데 이자가 들어왔다던가, 그 다음에 저희 팀의 로이가 이제 한 선물 거래를 해서 한차 이익을 얻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용 중인 뭐 자동차, 트럭 같은 거를 팔았는데 우리가 잔고장 남아있는 그 트럭의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는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받은 대출의 이자, 그 다음에 뭐 환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팔면서 우리가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영업의 손실로 이렇게 비용, 손실이라는 용어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전이익을 구하게 되면 이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됩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1년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영업 비용을 쓰고 영업의 소익과 비용을 다 계산해서 세법을 적용하게 되죠.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돼서 산출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면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정말 순수한 수익, 그러니까 단기라는 얘기는 이번 올해라는 개념이거든요. 올해 벌어들인 순수익이라는 걸 산출하게 되고요. 이 구조는 이제 기업의 수익을 이제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그 단계가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그걸 쭉 흐름만 따라가더라도 이제 회사의 손익 과정이 흐름이 보인다라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용어는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날 수도 있고, 단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23년도, 24년도 재무제표가 제가 조금 있다가 펴놓고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금 흐름표가 사실 회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장부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장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이 현금들을 성격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서 작성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제 이론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보여주는 이제 장부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서 유일하게 임의 조정이 불가능한 장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장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났다, 감사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현금 흐름표는 정말 현금의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입출금 기록만 봐도 다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만큼은 분식을 할 수 없는 장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손익계산서상으로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 흐름표상으로 만약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현금 흐름이 과다하게 지출 쪽으로 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익이 났으나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나 이런 곳에서 들어보셨던 흑자도산이라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적자도산은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근데 흑자도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뀌어서 회사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생각보다. 무리한 투자를 한다던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뭔가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회사의 돈이 일시적으로 확 빨려나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현금 흐름표를 토대로는 사실 기업의 유동성 판단을 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기업의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표는 저희 같은 일반 직원들이나 경영진분들이 주로 보시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이 재무제표는 투자자나 금융권, 저희한테 돈을 줘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 그쪽 반대쪽 입장에서는 채권이 생기겠죠. 하지만 저희는 채무가 되는 입장이고, 채권이 생기는 입장에서는 회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도 중요한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이 본업을 통해서 벌고 쓴 돈, 요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사실 가능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애매하냐면은, 저희가 직접 현금을 주고 뭔가 자산을 취득하면 분명한 투자 활동이겠죠. 기기를, 킥보드를 산다든가 자전거를 산다고 한다면. 근데 저희가 기기를 사와서 얘를 다시 리스를 보내고 저희는 다시 그 할부금을 내는 방법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 활동인가 아니면 재무 활동인가에 대한 구분이 되게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 활동은 우리가 기업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사는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우리로 따지면 뭐 K2, K3 개발, BSS, 그다음에 브라인드 이런 것들이 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게 될 거고, 재무 활동은 저희가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갖거나, 그다음에 외화를 사거나 팔거나 이런 활동들이 주요한 현금 흐름표의 항목으로 구분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상태고요. 일반 잘 돌아가는 회사라고 하면, 저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했을 때 플러스가 나야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그래도 돈이 쌓이고 있구나, 아니면은 돈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저는 감사보고서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무제표는 사실 결과만 보여주는 숫자의 서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나열돼 있어서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 재무제표만 봐서. 반면에 감사보고서 내에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유, 그리고 회계 처리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석이라는 부분이 되게 감사 보고서에서 중요한데요. 그 요약해놓은 재무제표를 다시 말로 풀어놓은 것들이 주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에는 이제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자산, 저희 킥보드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회계 처리가 감사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투자금들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해서 뭔가 이 투자금에 대한 가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숫자들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석에서.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이제 감사보고서를 봐야 되고 그 안에 주석도 다 따라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읽어보기 직전인데요. 일단 소개드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트라고 부르는 사이트인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상장사 그리고 외관법인, 상장사는 알겠는데 외관법인은 뭐냐?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들, 뭐 자산이 얼마 이상, 그다음에 뭐 직원 수가 얼마 이상, 아니면 자원이 얼마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족하는 회사 세 가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충족해도 외관법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 감사 받은 자료를 공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활동이죠. 그것들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고 싶은 기업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뭐 삼성전자 같으면 우리는 핸드폰 팔고 TV 팔고 뭐 반도체 팔고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많은 투자들, 그리고 많은 비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삼성전자에 검색하셔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활동들을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될 수 있고요. 상장사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비상장 외관법인은 공시하는 자료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만 공시를 하면 되고요. 1년치 자료를. 상장사들은 분기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분기 실적 보고라는 용어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죠. 1사분기, 영업이익,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 것도 상장사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장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시해야 되는지 한번 상장사들 공시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많은 걸 공시하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뭐 임원이 바뀌었다던가, 그다음에 주주가 바뀌었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지분 관계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고 저희 같은 기관은 이제 재무제표 정도는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많은 정보들이에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가 사실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고 그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재무제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 다음에 제가 다트를 들어가서 우리 지바이크를 검색을 하고 재무제표를 푸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바이크의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다트를 들어가면은 요렇게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메타트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시 검색이라는 창이 맨 먼저 뜹니다. 왼쪽 스트레치. 네, 이제 보이시죠? 이런 요 화면부터 떠요. 검색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G바이크를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공시했던 감사보고서, 연결 감사보고서가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는 그냥 감사보고서만 있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처럼 해외업인 아니면 자회사 이런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들 집단은 연결 감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감사 보고서는 우리 G바이크만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 거고요. 연결 감사 보고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미국 법인, 태국 법인, 베트남 법인의 재무제표를 다 연결을 해서 안에 내부 거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끼리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를 다 제거를 해요. 그거는 그냥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감사보고서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저희 거 솔직한 얘기로 해외 거는 보고 싶지 않아서 연결은 제외하고 일반 감사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뜰 거고요. 요거 여기 보면 다운로드 인쇄 다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PDF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미리 받아놨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감사 보고서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 아마 첫 페이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실 겁니다. 글자체도 마음에 안 들죠. 저희는 이제 작년이 8기였고요. 기수라는 거는 업력을 얘기합니다. 회사가 창립된 지 8년째 됐다. 그래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에 발생했던 회사 안의 모든 재무 상황을 감사 보고서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그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을 해준 의사원 회계법인은 저희는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감사인이 이러이러했어요 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해주고 있고요. 감사 의견 근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의견을 낸 거에 대한 근거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에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요 줄을 보면 이제 2024년 10월 8일자 감사 보고서에는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받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적정이라는 게 회사의 영속성 그리고 사업 지속성을 다 감사인이 보장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한정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인 경우도 나와요. 그런 회사들은 금융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은행권이랑 그다음에 일반 사채 거래 이런 거 거의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적정을 받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24년도에 적정 의견을 받았고 한 번도 안 받은 적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경영진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거짓이었고 다 속임없이 작성을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의 책임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죠. 재무상태표는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다 비교식으로 작성을 해요. 전기, 단기 자료를 다 제시를 해주고요. 전기에서
올해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했나를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게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용어들이 조금씩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유동자산 안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 요거는 뭐 보통예금, 저희가 가입한 단기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굉장히 없었죠, 돈이. 쪼들쪼들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산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아직 만기가 오래하지 않은 저희가 적금이라던가 MMF 같은 투자자산들을 요 시점에는 이게 얼마일 것 같아 라는 것들로 평가해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출채권,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구분하기 모아 너무 구분하기 짜치는 이제 유동채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17억 정도를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22억 9천만 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킥보드 있고, 킥보드, 네, 있을까요? 팔려고 산 킥보드가 있나요, 우리는? 어때요? 빅터? 하려고 산 킥보드요? 네, 지금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없죠. 네. 네. 요거는 정말 우리가 팔려고 사서 그냥 쟁여놓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고 자산은 부품 자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품이 22억 9천만 원어치나 있다. 대구 물류창고를 한번 가보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단기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거나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들이 13억 정도 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합은 143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동은 팔기도 어렵고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화가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요. 기타 비유동 채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희는 채권 중에 장기로 받는 채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1년 이내의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평가는 0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법인들에 투자한 우리의 투자금을 평가한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한 43억 정도가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은 69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적은데라고 하실 수 있죠. 요거는 유형자산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부동산, 땅을 제외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매년 그 자산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고요. 신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을 때는 자연 감소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도 저희는 자산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무형자산. 우리 회사에 무형자산 뭐가 있을까요? 효과 맞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상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흔히들 들어보셨을 영업권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무형자산에 들어가요. 형태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건 다 잡는 건 아니고요. 다 인식하는 건 아니고 특정 기준을 저희가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 이상은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자산을 인식하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부 규정이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하고 상각을 진행한다. 그래서 더 이상 취득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자연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인세 자산은 사실 뭐 딱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법인세에서 우리가 받을 돈의 개념이라서 이거는 딱히 하실 필요 없고,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면 법인세 관련돼서 이쪽에서는 받을 게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산 총계, 자산의 유동과 비유동 자산의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죠. 그러면 뭐가 줄었느냐? 우리가 현금이 줄었을 수도 있고, 유형자산 금액이 줄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라고 양쪽이 비교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고요. 아까 주석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주석하고 이렇게 넘버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몇 번 주석에 가면 이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저희 현금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서머 몇 번 가볼까요? 네, 4번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는 단 4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에요. 87페이지가. 근데 이제 1번, 2번 지나갔고요. 엄청 많죠, 내용.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4번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주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기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예금, 전기말, 그러니까 저희가 24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니까 23년 말에는 보통예금은 52억 가지고 있었고, 예적금, 그러니까 저희 적금도 들고 있었거든요. 30억 정도 있었다. 그래서 80억 있었던 게 24년 말에는 예적금 해지를 했고요. 현금, 보통예금 꽂힌 것만 한 20억 정도 있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런 것들도 내역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구분해서 전기, 단기 이렇게 비교식으로 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재무제표가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엄청 많죠. 근데 필요하신 정보들은 주석만 가면, 번호를 따라만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PDF 기능 중에 하나 정보했죠. 검색할 수 있어서 그 내용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이렇게 해서, 부채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의 부채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단기는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 우리가 갚아야 할, 아니면은 계약 기준으로 1년 이후에 갱신해야 될 대출들을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무시무시하게 318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다 갚아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그 기간 안에 상환을 계약이 끝난다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을 보통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 이상한 용어가 있죠. 장기 차입금인데 유동성이라 아까 얘기했던 거랑 안 맞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장기 차입금 중에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들만 발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요. 보면 뒤에 이제 비유동 부채금 장기 차입금 따로 있죠. 얘랑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 그러니까 24년 아니면 기말 기점으로 1년 안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거나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통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 갚아야 될 돈이 있다.
이건 상환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파생상품 부채. 이게 진짜 어렵죠, 이거. 아니, 파생상품.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뭐, 선물, FX,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예적금, 그 다음에 확정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다 파생상품이라고 해요. 회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생기는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들을 다 파생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파생상품을 판 적이 있죠. 언제 팔아봤을까요? 금융에서도 아닌데. 오래 계셨으니까 자주 보셨을 텐데. 정기권 여기까지. 정기권이요? 정기권은 아니죠. 정기권은 저희 영업 활동 쪽에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보통은 투자 받을 때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환 상환 우선주, 뭐 RCPS, CPS, 그다음에 사채, 전환 사채 이런 것들을 다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걸 팔아서 투자를 받는 거죠. 저희는 투자를 받고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판매를 할 때 주식 이런 권리를 판매할 때 약정 사항들이 있어요. 얼마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돈으로 갚아줘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다 입혀주게 되고요. 만약에 RCPS라고 해서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그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복합 상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상환해줘야 될 때 얼마를 상환해줘야 되느냐를 지금 회사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숫자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한 부채 쪽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바이크의 작년도 부채 총계는 663억 5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가늠 잘 안 되실 거예요. 자산의 3분의 2거든요. 자산의 3분의 2가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위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 위험도가 굉장히 낮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아주 낮은 축에 속하고요. 평균 한 4%대 초반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은행 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싼 금리로. 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지는 리스크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은 굉장히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듯 쉬운 용어인데요. 자본금은 우리 실물을 보신 적 없으시죠? 주식 실물, 종이 실물. 예전에는 다 종이로 발행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권, 뭐 1,000원짜리면 1,000원, 아니면 500원짜리면 500원짜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내가 산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가 주권이 500원짜리인데 1억을 넣고 10주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거의 자본금은 20주를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은 자본금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이 표면 액면가를 벗어난 투자금은 다 잉여금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본금 59억 1,249만 원이죠. 요거를 500원으로 나눠보면은 발행 주식 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 회사의 액면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장사들은 당연히 다 표시가 돼요. 그 증권
그 기업 정보를 보면은 액면가 500원 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500원입니다. 관련 주식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을 또 다 더해서 계산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받았던 금액이 이 정도 되는구나.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자본 항목은 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이익잉여금, 뭐 그다음에 뭐 자본 조정 이런 항목들은 이제 감사단에서 조정되는 항목들이라 뭐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결손금이죠. 보통은 이제 이익잉여금과 결손금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손금은 앞에 우리가 벌어왔던 게 손실이 났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왜 결손이 났을까?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렵다면 어려운 개념이고 쉽다면 쉬운 개념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KKB라는 회계 기준을 사용했어요. 23년도에 감사 보고서를 받을 때까지는 KKB라는 회계 기준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팔았던 그 파생 상품들에 대한 평가가 인식을 안 하고 다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집어넣어도 됐었는데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금에 대한 현재 가치 평가를 다 하게 되거든요. 각 투자권마다. 그래서 그때 팔았을 때 회사 가치와 지금 현재 회사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때 팔았던 거가 얼마만큼 니들이 싸게 팔았느냐 아니면 비싸게 팔았느냐를 평가를 해서 부채도 집어넣고 손익도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팔았던 것들을 싸게 팔았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확 뒤집어져서 재무제표가 뒤집어지면서 손실로 많이 빨려 들어갔고 벌었던 것보다 손실이 컸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거의 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재무제표에는 결손금이 300억이 넘죠. 316억인데 24년도 기말에는 결손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40억은 벌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총계는 321억짜리 우리의 회사의 자본은 321억이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는 더 커질 거고요. 부채는 줄 거고 자산은 뭐 물건을 산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를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대로 여기서도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가 985억 위에 올라가 보면 동일하게 자산도 985억. 이게 틀리면 감사가 잘못됐거나 분식을 했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캠프장님들이나 RS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재무회계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고요. 캠프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보시는 거는 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희가 다 풀어놓는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마 그걸 이해하는 강의를 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확인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회계 측면에서의 재무제표 분석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캠장님들 모이시거나 뭐 이럴 때 한번 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도 주석들이 다 따로 달려 있고요. 영업수익에 보면 주석 23번을 가면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벌었나 각각 다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23년도 우리의 회사의 매출은 544억이었고 24년도는 793억이죠.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굉장히 큰 성장폭이고 이렇게 성장을 회사는 잘 보기가 힘듭니다.
영업 비용도 뭐 그 매출과 사실 연동되는 비용들이 저희는 많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죠.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도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비용들도 다 인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영업 손실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관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상의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다 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마이너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합산이에요, 합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 영업의 손익의 구분 것들이라서 이건 개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실 때는 오른쪽만 쭉 보시면 이제 그냥 요약된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고 영업의 손익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희는 금융수익, 금융비용,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의 손익을 더해주고 빼주는 과정을 통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났죠. 그러니까 관로가 맞춰졌을 거고 저희는 31억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로 관로가 쳐져 있죠. 비용의 마이너스는 뭘까요? 우리가 환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의 마이너스는 매출의 반납이고 비용의 마이너스는 나가는 돈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우리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8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당기순이익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러프하게 계산해 보시면 20% 조금 안 되죠. 20% 조금 안 됩니다. 19%, 18%. 아주 높은 이익률이고요. 제가 전에 있던 회사는 당기순이익률 3%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수익률 좋은 회사 그리고 매년 사실 기기가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잘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매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현장분들 그리고 아껴 쓰고 열심히 통제하고 계신 여러 관리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일 거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금융 비용들을 아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한 결과로 매년 이렇게 좋은 손익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순이익 밑으로는 정말 회계적인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변동표 이거는 정말 거의 보실 일이 없습니다. 저희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자본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항목들이 변경이 됐는가, 그다음에 자본 항목이 왜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장표라서 이거는 사실 주주들이나 법무 쪽에서 중요하게 보실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에 이제 주머니 사정을 낱낱이 까놓은 재무제표고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아까 큰 카테고리 이게 283억 플러스 상태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177억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 117억 7천만 원.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기초가 있겠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기초의 현금 및 현금 승가산이 작년 말 금액하고 동일하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1억 7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은 돈이 20억 8천만 원 남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현금 폐가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좀 많은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급하게 대출도 많이 알아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거나 궁금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다음에 이 강연을 통해서 이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과정도 사실 가능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새벽 2, 3시까지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지식 마스터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래도 눈대중으로 읽어나가면서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 정도만 가져가셔도 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회계 손익이나 관리회계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회사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더 많이 공유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연은 요 정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